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표관리 제 12편 제 1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제 4장 그 상표 등록 출원 파트에 대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앞선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앞서서 1장 총칙으로부터 3장 등록 요건에 이르기까지 살펴봤던 주요 내용들과 오늘부터 또 3편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들을 끝까지 들은 이후에 제 15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동안 배운 문제들에 대해서 기출문제, 예상문제, 시험문제에 대한 각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를 해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인데요. 사실 법률 조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쩌면 법대를 나오지 않았거나 법률 과목에 친근감이 없으신 수강생들 여러분들은 굉장히 딱딱하게 강의가 진행되었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개념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약속을 정의하고 요약한 것들이 법이라는 기본 취지를 잘 말해주듯이 우리 스스로가 법률 조문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일상생활에 잘 접목시키는 정도의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그렇게 법률 관련된 과목도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과목 수강을 통해서 브랜드 자산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취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법률 문제와 기준에 대한 것들을 잘 습득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 강의까지 살펴보았던 상표 총칙으로부터 또 상표법 제7조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 그 좀 더 요점 정리와 시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새로운 장으로서 상표 등록 출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앞선 강의 때와 마찬가지로 제3장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장 등록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쉽게 말하면 상표법 제7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표법 제7조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즉 부등록 사유에 대한 내용을 각 17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1호는 국가, 국장, 훈장, 포장 등 국가와 공공기관의 인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는 국가에 대한 권위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조항이었고요. 제2호는 국가, 인종, 민족, 종교 또한 저명한 고인에 대한 비방이나 나쁜 평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호는 공익단체의 업무상 신용과 권위 보호의 그 목적을 두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YMCA라든지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이런 공익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직접 출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3자가 허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제4호는요. 상표의 도덕적 관념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사회적 공공성에서 문제가 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적과 같은 것을 의복에 사용한다든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제5호는 정부, 외국 정부를 포함하여 정부가 개최하는 국가급의 박람회 등에 출품하거나 참가한 상표에 대해서 그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초상, 인장 등에 대해서 유사한 것들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제2호 저명한 고인에 대한 비방과 나쁜 평판을 유지하는 조항과 이런 유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6호는 생존하고 있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초상, 인장 등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 단 예외 조항으로 승낙 시에 그 저명 인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7호의 경우에는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서 앞선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보다는 7호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 상표로 등록되지 못하는 것들이 실무상 가장 많은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상표를 만들고 등록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인식된 것, 이 구호에서는 등록된 상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주지조명 표장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상품을 표시하고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전제만 있다면 이와 동일한 것들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차단효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수요자에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구조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11호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S마크라든지 특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식적인 훈포장에 대한 수상 경력이라든지 따위의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은 제12호의 경우에는 국내외 수요자가 인식된 것에 손해나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12호는 국내 것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의 것이라 할지라도 수요자에게 잘 인식된 것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13호는 포장의 모양만을 입체적 형상으로 단순하게 표현한다든지 단순한 색채만으로 구성된 것은 그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호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증류주 표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15호에서 16호는 종자법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 명칭이나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하여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마지막 호에서는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즉 부등록 사유는 사회 현상의 변화, 발전, 여러 다른 타법의 개정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조 관련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상표를 만들고 등록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차례 강조드리는 만큼 법조문을 통해서 그 사례를 잘 적으시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장을 바꿔서 제4장 새로운 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상표에 대한 종류로부터 상표가 될 수 없는 7조의 내용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고려가 되었다면 만들어진 상표를 어떻게 권리화하는지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대한 실무적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7페이지에서 194페이지의 내용이 본 4장의 기본 내용이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훌륭한 실무자나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들은 스스로 상표 출원과 등록 업무를 진행하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 실무자들이 기초적인 지식과 실무의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상표에 대한 등록 출원을 스스로 시도함으로써 단순한 비용 절감을 떠나서 보정의 문제 그리고 상표로 등록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긴 시간을 소요하고도 어떤 개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회사에 큰 누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표 등록 출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소견과 지원을 받아서 상표 등록 업무를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4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의 출원 절차에 대한 기본적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출원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상표를 회사에 혹은 스스로 브랜드를 만드는 곳에 의지하든 상표를 만들게 되면 권리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원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출원은 특허청에 여러분들이 상표를 권리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절차와 요건에 맞춰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가 출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있고 나면 그 출원된 서류와 내용을 가지고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을 배정하고 그 심사관에 의한 심사와 상표로서의 유효한 권리 부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권리 부여가 되었다면 그 해당 신청자에게 상표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출원 이후에는 방식 심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특허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상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식에 유효하게 잘 기록되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방식 심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단계로 이 방식 심사 이후에는 실체적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체 심사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문제점이 없는지 상표로 등록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심사관의 고도의 심사가 진행될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과 실체 심사가 잘 끝이 났다면 우리 상표법의 출원 공고주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A라는 상표에 대해서 누군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자가 될 것임을 공고하는 출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흔히 60일간 출원 공고를 진행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있거나 혹은 유사상표 그리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 상표에 대한 등록 전 이해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공고기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실체 심사까지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출원 공고가 되었다라는 말은 상표가 곧 등록될 예정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한 상표를 회사에서
출원하여 진행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출원으로부터 출원 공고까지의 기간은 보통 6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이후에 출원 공고에 대한 법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상표가 등록된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출원 공고 중에도 유사 상표의 경우에는 원등록 상표의 권리자가 출원 공고 기간 중에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고요. 이 뒷부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출원 공고 기간이 끝난다면 정상적인 등록료를 납부하는 전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해당 상표는 설정 등록이 되게 되고 등록된 권리는 등록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하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권리자는 이러한 권리를 증명하는 상표 등록 원부나 등록증을 발부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 출원 절차는 상표를 만들고부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알아두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표는 보통 업계에서 등록된 것과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흔히 트레이드마크의 약자인 TM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등록을 의미하는 R자 표시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영어로 registration을 말하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TM은 상표를 출원 중에 있거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R자 등록 표시는 상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TM과 R자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TM을 등록된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법개념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A라는 상표가 죄송합니다. 어떤 A라는 상표가 상표로 만들어졌는데 상표 등록 요건상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표를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좌우측 하단부에 TM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트레이드마크를 붙이게 되고요. 이것은 등록된 것과 등록되지 않은 것에 불문하고 스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된 국제적 표시인 이 R자 표시는 반드시 등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 표시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 해당 상표가 취소와 무효에 따라서 후에 다룰 심판에 의해서 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면 해당 제품에서 이 등록 표시는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절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개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권리화하기 위해서 출원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상표 등록 출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출원 구분에는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것인지, 상표 등록 변경 출원인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 권리 구분에는 상표 혹은 서비스표 혹은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다하는 것인지 등등 권리 구분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출원인과 대리인 등에 대한 표시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출원인은 여러분들이 상표에 대한 권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출원인 코드를 발부받게 되어 있고요. 한번 발부받은 출원인 코드는 그 이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참조번호라든지 원출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요. 상품의 경우에
서비스류와 지정 상품을 또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상표 1출원이 기본적 원칙이라면 보통 1상표 1류에 대한 기본적인 출원을 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고요. 다만 의류 패션 관련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패션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다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 14류, 18류, 24류, 25류 등 각종 토탈 패션과 연관되어 있는 류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출원 서류에는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에 우선권 주장에 대한 그리고 출원 시의 특례에 해당이 되는 경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표의 유형, 색채 상표인지 입체 상표인지 동작 상표인지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는 소리 상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수료라든지 돈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이고요. 이런 상표 출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특허청에 하게 되면 그 출원에 의한 2차 단계로 방식 심사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식 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일 인정으로부터 여러 형태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원일 인정에 대해서는 출원에 관한 보정명령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상표 등록을 바꾸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출원일의 성명 명칭 기재가 없거나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에 기재가 없거나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상품에 기재가 없는 경우,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이 되어서 출원일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서 출원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표법 시행규칙상의 부적법한 출원 서류의 반려 내용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한 것, 그리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자가 상표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출원한 경우, 그리고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이 없는 경우 등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 여러 내용들이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특허청장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제출하여 소명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를 즉시 반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방식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정을 혹은 거기에 대한 보완을 알려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 출원을 철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특허청장은 그에 대한 반려와 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실제입니다. 방식 심사에 있어서 절차 보정에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자진 보정도 가능하나 특허청장의 보정명령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심사관이나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보정을 하는 경우인데요. 주체는 출원인 및 법적 승계인, 공동 출원인인 경우에 각자 혹은 위임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행위 능력 또는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든지 상표 법령이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러한 경미한 하자에 해당이 되고요. 시기는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기간 내에
혹은 등록 여부 결정 통지서 송달 전까지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보정의 효과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식 심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추론에 이은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수정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 끝으로 일상표 일출원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표 다류 일출원주의라고 표시하는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상표 등록 출원은 상표마다 별개로 하여야 하지만 상품의 면에서는 이 이상의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도 동시에 지정하여 일출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패션에 있어서 25류와 18류, 14류를 동시에 하는 그런 것들을 일출원으로 진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상표마다 별도로 출원하여야 하나 실무는 견본이 1개인 이상이면 일상표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고 동일류 구분이 이내이거나 상품 서비스업이 서비스업이 유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상표는 흔히 상품과 물품에 표시하는 상표 그리고 서비스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시에 서비스표 35류에 대한 부분과 가장 먼저 상품류에 대한 것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판단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 분류 체계를 우리가 채택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취급은 거절, 이의, 정보대나 무효에 대한 내용은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정상품 일부에 거절 이유가 있으면 전체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제는 출원의 보정, 상품의 경우에 출원의 분할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표에 대한 출원 절차에 돌입을 한 것인데요.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 기본적 개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실체적 보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